지금부터 제87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건선의 발병 원인과 최신 치료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이지훈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건선, 백반, 여드름, 레이저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개 강좌를 사실 낮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선이라는 질환이 제가 강의 도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젊어서 시작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계신 분들, 또 직장에 나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 오시고, 또 오늘도 사실 오시고 싶으신 그런 저건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낮 시간에 지금 공개 강좌를 하고 있는 관계로 못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건선에 대한 강좌를 다들 이렇게 들으시겠다고 하신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건선의 발병 원인,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소위 인간 게놈 스터디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어렴풋이 이제 짐작만 하고 아마도 이게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겠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짚어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질병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그냥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런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치료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건선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는 저희 재활의학과의 성덕형 교수께서 건선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절 질환, 특히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선이라는 병이 무슨 병이냐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선이라는 병이 어떻게 해서 이제 건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잘못 알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즉 건선 강좌인데 건성 강좌인 줄 알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오늘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혹시 다음번에 저희가 건성 피부에 대해서 강좌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다 마를 건자를 씁니다. 그렇지만 건선이라는 병은 병 자체의 이름이고 건성이라는 것은 피부의 성질, 피부가 이제 건조했다라는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해서 오는 피부가 거칠어지는 그래서 각질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건성 피부 혹은 건성 피부염은 건선하고 다른 병입니다. 영어로도 건선은 psoriasis라고 해서 이름이 보통 우리가 건성 피부를 얘기를 하는 xerosis하고는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병은 현대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고문헌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문헌 중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이적들이 나오면서 병을 치료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 의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들 중에 일부는 건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나병과 건선과의 혼란은 19세기까지도 있었습니다. 한 1840년대까지도 건선 환자들인데 이건 전혀 옮지도 않고 누구한테 옮아서 생기는 병도 아닌데 모양이 일부 나병과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병과 혼동되고 그리고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취급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병이라는 것은 추방과 격리입니다. 따라서 건선 환자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나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선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가? 어떤 경과를 밟아서 가는 것인가?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이 건선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건선이 있는 분이 계셔서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건선은 피부과 영역에서 대표적인 만성 재발성 질환입니다. 만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또 재발성 질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좋아졌다가도 다시 또 나빠지고 좋아졌다가도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얼마나 많이 재발을 하는가?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건선은 평생 일단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평생 재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능성에다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생 재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젊었을 때 건선이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그게 싹 없어졌어. 그래서 난 지금 한 5년, 6년, 한 10년 난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말 앞으로도 더 그와 같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6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정말 좋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 또 재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은 평생을 안고 가는 대단히 참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재발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재발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피부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은 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건선 환자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주변에서 이 지금 강당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주변에서 건선이라는 병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일반인들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 정도로 건선 환자들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냐? 이 대부분의 건선 환자들이 머릿속이라든지 또 몸에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그런데 몇 군데 병변이 있는 정도의 경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유발 요인 때문에 전신적으로 건선이 확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하면 입원도 하셔야 되고 아주 심한 건선의 경우에는 요즘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전신형 농포성 건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전신형 농포성 건선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신의 홍반과 그리고 전신에 고름이 쫙 깔리고 열도 많이 나고 전신 증상이 오고 그런 것이 몇 번씩 되풀이되다가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병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좋은 약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형 농포성 건선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건선이 대부분 우리가 여명에 예를 들어서 70, 80, 90을 사실 분이 건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명이 짧아지는 그와 같은 일은 대개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선의 역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 인구에 몇 명이나 있냐라든지 1년 동안에 그런 병이 얼마나 발생하냐라든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라든지 도대체 몇 살 정도에 많이 생기냐라든지 하는 그런 질병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선 건선의 유병률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병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 몇 프로가 건선을 앓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질병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어서 병원에 병 때문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거의 정확하게 상당히 옛날보다는 정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통계는 아직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건선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또 기후가 다를 때마다 또 인종이 달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북유럽과 같은 경우는 한 3%, 전 인구의 3%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3% 정도가 건선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우리나라 이웃입니다만 상당히 좀 건선 환자 유병률이 적어서 그 10분의 1 정도, 약 0.2% 정도 건선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간 정도 되는 1 내지 2%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충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내지 4천만이라고 잡아볼 때 적게 잡아도 한 50만 명, 많이 잡으면 한 100만 명 정도가 건선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병이 결코 드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대체 건선이 언제 제일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건선은 젊은 병입니다. 즉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보통 40대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가 약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40대 이전에 건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40대 이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일 많이 생기는 나이는 20대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 한참 이제 공부하고 뭐 군대 가고 직장 잡고 이럴 나이에 건선이 많이들 생깁니다. 그래서 건선을 대개는 이제 40대 이전에 생기는데 나중에 뒤늦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가지 타입의 건선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40대 이전에 발병하는 제1형 건선, 이것을 1형 건선이라고 부르는데 1형 건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이 내 가족들, 그 가족 속에서도 건선을 갖고 계신 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선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분들, 즉 일찍 건선이 발병된 분들이 늦게 나온 분들보다 심하게, 즉 재발도 많이 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좀 떨어지고 오래가고 이런 식으로 경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2형 건선은 대개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건선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가족 중에 별로 건선 환자가 없습니다. 또 유전적인 소인도 따라서 적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건선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진행을 하고 경과하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발률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건선이라는 것이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전과 건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이후에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병들이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건선이 유전병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안 중에는 건선 환자가 나 말고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어떤 특수한 환경이 이 건선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건선이 유전적인 소인이나 백그라운드가 있는가를 여러 문헌에 보면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연구를 대단위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로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역학조사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런 게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페로 아일랜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건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가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배 정도 건선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 집안에 건선이 있을 확률이 꽤 높다 이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초를 제공한 그런 연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연구 데이터들은 일란성 쌍생아에 대한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쌍생아, 즉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둘은 매우 똑같은, 특히 유전자적으로 똑같은 그런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엄마한테서 하나 유전자를, 아빠한테서 하나를 받아서 한 쌍,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란성 쌍생아는 서로가 그런 똑같은 어떤 그 유전자적인 그런 그 조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아이가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다른 아이도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적게는 한 3, 40%, 많게는 6, 70%에서 한 아이가 건선이 생기면은 다른 아이도 결국은 조만간에 건선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선을 만드는 뭔가 유전자가 있나 보다. 어떤 유전자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건선이 나오나 보다 하는 그런 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일란성 쌍생아에서 어떤 한쪽이 건선이 생기면은 만약 이게 유전병이라면은 혈우병이라든지 그런 거와 같은 유전병이라면은 다른 아이도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 생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건선의 유전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건선이라는 병이 유전만으로 설명이 되는 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렇다면은 제가 건선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또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즉 건선 환자들이 결혼에 앞서서 이런 그 문제에 봉착하시게 되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자녀에서의 발병 확률은 한 1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즉 10명 낳았을 때 하나 반 정도에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치명적인 병이다 라고 한다면 14%면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은 라고 생각한다면은 14% 때문에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배우자와 헤어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래에서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두 분이 결혼하시려고 하는 두 분이 다 건선이 있으신 경우에 이때는 위험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한 절반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선의 발병 기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발병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건선의 발병 기전 혹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선에 대해서는 건선이라는 병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병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연구 속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건선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 피부에는 이제 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만 피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는 지금 그 피부 거기가 바로 표피라는 곳입니다. 표피인데 표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부분은 각질층입니다. 그 표피에 문제가 있다. 이 표피는 피부를 계속해서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다 닳죠. 망가집니다. 늙고. 그래서 낡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떨어버리고 새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새 거를 만드는 역할을 표피에서 합니다. 그런데 표피에선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피부를 밑에서 만들어내고 밑에 있는 새 피부가 올라오면서 맨 겉에 있는 그 낡은 피부들이, 즉 각질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사이클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맨 밑에서 새로 태어난 피부 세포가 올라와서 맨 그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각질 세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건선 환자들에서는 이게 10배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1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 건선이라는 상태에서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뚝딱하고 짓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빨리 만들어내다 보니까 불량 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들의 피부를 보게 되면은 특히 병변이 있는 부위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뻘건 홍반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긁게 되면은 각질이 확 일어나요. 보통 우리가 다른 부위는 이렇게 긁는다고 해서 각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왜 각질이 일어나는가? 보통은 그런 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손톱을 보시게 되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케라틴이 좀 다른 케라틴이라서 이렇게 쉽게 각질이 일어나진 않지만은 똑같은 원리로 손톱의 표면 부분에서 각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즉 제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각질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불량품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표피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빨리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건선이다 하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건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표피보다 더 밑에 거길 진피라고 합니다. 진피 쪽에 염증 세포들이 있다는 사실은 옛날에도 알았습니다. 근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표피가 중요하고 건선에서는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2차적으로 오는 거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알게 된 사건은 바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제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다 쓰는 약제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신장 이식을 한다든지 장기 이식을 한 다음에 거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 거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약물이 사이클로스포린입니다. 즉 피부의 표피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약물입니다. 근데 어떤 환자한테 그 환자가 이제 장기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봐 사이클로스포린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치 않게도 건선을 갖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사이클로스포린을 쓰다 보니까 한 달 지났는데 건선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역 억제제를 썼는데 이거 피부하고 관련이 없는 약으로 생각을 하고 딴 이유로 면역 억제제를 썼는데 건선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해서 이 약을 건선이 있는 환자들한테 써본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건선이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표피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속에 있는 그 면역 시스템을 지금 건드렸는데 왜 건선이 없어지나? 그렇다면 건선이 면역계통의 병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건선은 면역 시스템 중에서도 바로 T세포라고 하는 세포에 의해서 오는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즉 표피 이상도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오는 것이지 표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제가 T세포라고 하니까 뭐 T세포가 뭔가 하고 이제 그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어렵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면역 시스템에 쓰는 약제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주 그 원시적인 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같이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밖에서 들어오는 원치 않는 병원체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위 그 면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하층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한 그런 그 방어 시스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진화 과정에서 균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그 시스템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화합니다. 그러면은 그 균들이 진화하는 거에 또 우리 인체도 대응해서 진화합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고등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T셀과 B셀이라는, 즉 T세포와 B세포로 이루어진 면역 시스템이 가장 고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선과 별로 관계가 적은 B셀에 대해서, B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B세포입니다. 이거는 제가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밖에서 들어온 그런 병원체입니다. 우리 세균이든 아니면 세포든지 간에 이러한 그 생물체에는 다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모식도로 했기 때문에 실제 모양하고는 다릅니다만 사람으로 따지면 이건 뭐냐면은 지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마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거부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이식한 신장이 내 거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신장의 세포에 다 이와 같은 마커들이 있기 때문에 내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균이 들어오게 되면 균은 자기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마커를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이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항체들이, 그리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이 B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수천만 개의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인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맞춰봅니다. 항체란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뇌염 예방 접종을 할 때가 됐는데, 예방 접종이라는 게 뭡니까? 이 균의 일부나 아니면은 이 항원, 이 마커를 항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몸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항체를 만들어 갖고 균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없앨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예방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가 이렇게 맞춰봅니다. 맞춰봐서 들어맞는 게 있으면은 바로 이게 밖에서 들어온 균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이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이제 항체가 있고 여러 종류의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세모꼴로 이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놈은 요거하고 맞지가 않죠. 따라서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모꼴로 되어 있는 건 요거하고 맞죠.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딱 항체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공격을 해서 이 세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B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반면 T세포라는 것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생겨서 이제 항체가 막 균을 죽이게 되자 균들이 진화하게 됩니다. 피 속이나 조직 속에 있어 갖고는 위험하다 이겁니다.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세포에 이렇게 남의 세포 속에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하고 결핵균입니다. 이 세포 속에 이렇게 남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항체가 들어가질 못해요. 안전합니다. 그 속에서 세포 속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기가 증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인체에서는 T세포라는 것입니다. T세포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포가 우리 세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일반 세포가 이제 뭐 결핵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먹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표면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세포에 의해서 침투를 당했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빨간 깃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T세포가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와서 맞춰봅니다. 이게 우리 세포인지 아닌지, 그리고 건강한지 아닌지, 세균에 침투를 당했는지 아닌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맞춰봅니다. 이렇게 맞춰봐서 우리 세포인데 침투를 당했구나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세포체 다 파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T세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을 계기로 해서 건선이 T세포하고 관련이 있어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는 사이클로스포린 뭐 하는 약입니까? 면역 억제를 합니다. 면역 억제 중에서도 B 쪽이 아니라 T 쪽을 억제합니다. 그런 약을 썼더니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T세포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면역 시스템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그 원천이 되는 것이 골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선 환자의 골수를 정상인의 이식을 하면, 이거는 인체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골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건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자가 골수를 제공한 사람이. 그랬더니 골수를 받은 사람한테서도 건선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세포가 넘어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반대로 건선 환자가 백혈병이 생겨서 정상인의 그런 그 골수를 이식받았을 때는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왜 이 병이 생기는가 하고 보고 있는가, 즉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선 첫째, 제가 아까 그 일란산 쌍생아 또 페로섬의 여러 가지 연구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병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느냐? 이 유전적인 이상이 면역학적인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면역학적인 그 T세포에 문제가 생기느냐?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건선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거기에서 면역학적인 이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 건선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건선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건선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앓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유전적인 소인과 면역학적인 이상이 있는 속에서 환경적인 유발 요인이 가해졌을 때 대개 건선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항원이라는 게 아까 그 균들이 혹은 뭐 다른 세포들이 갖고 있는 지문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건선에 있어서도 어떤 항원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T세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달해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미처럼 돼 있는 세포가 이 항원을 갖고 와서 우리 T세포한테 이런 놈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상하다 하고 전달을 해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T세포가 봐서 이게 병원균이구나 하면은 T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염증을 일으켜갖고 가서 공격을 해서 파괴하거나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의 정상적인 조직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 밖에서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 이 항원과 우리 몸속의 일부 성분, 예를 들어서 피부의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 T세포가 혼동을 일으켜서 우리 피부를 막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건선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피부입니다. 피부에 표피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밑에가 이제 진피라는 것인데 진피 속에 있는 이 T세포가 건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건선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전달해주는 세포가 잡아서 갖고 와갖고 T세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봐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항원이 아닌지 봐라. 해서 문제가 있으면 T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T세포들이 많이 증식을 해서 가갖고 피부에 있는 항원이 있는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우셨죠? 다음에는 이제 건선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은백색의 인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설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고요. 실제로 많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시는 것은 각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질이 많이 이미 일어나 있고 일어나 있지 않은 분들도 긁게 되면 아주 쉽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이 건선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발진이라고들 흔히 하시는데 홍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습니다. 뻘겋다이거든요. 건선이 생겨있는 부분이 대개는 특히 급성일수록 굉장히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그 딘 것처럼 아주 새빨간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만성화돼서 거의 피부색과 같은 정도, 홍반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이 건선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대개는 동글동글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고름으로 잡히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기 굉장히 다양합니다. 1 내지 2mm 정도의 그런 병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한 7, 80cm짜리 그런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전신을 건선으로 뒤덮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잘 생기느냐? 건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머리 피부에 가장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선이 경미하게 올 때는 이게 건선인지 내가 비듬인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비듬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염증도 좀 생기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건선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관절이 있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대표적인 어디입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팔꿈치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관절 부위에 잘 생깁니다. 세 번째, 체간입니다. 몸통입니다. 등이라든지 가슴, 배 같은 데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드물긴 하지만 점막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입속에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혀 같은 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혀에 생기게 되면 혀에다가 누가 지도를 막 그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조금 보기가 흉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기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발톱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막 구멍이 뻥뻥 나고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굴, 다행스럽게도 얼굴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심하지만은 건선을 앓고 있으시지만은 건선을 앓고 있는지 주변에서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노출된 부위에 잘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외선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선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쾌분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절 부위에 잘 생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쾌분화 현상 때문입니다. 쾌분화 현상이라는 게 뭔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은 부위에 건선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활동성이 높은 건선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사 맞으셨습니다. 주사 맞은 바늘 자국 자리에 건선이 생깁니다. 수술 받으셨어요. 봉합한 자리에 그대로 건선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긁혔어요. 누가 핥혔어요. 그 자리 따라서 그대로 건선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쾌분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그 손상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건선 환자분들이 무슨 수술을 받고 주사를 맞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엔 괜찮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쾌분화 현상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물리적인 자극, 손상만 갖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절 부위에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관절 부위 왜 생깁니까? 우리 관절 부위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스치고 닿고 하는 부위입니다. 하다못해 책상에 이렇게 팔꿈치를 괴고 있는 자세로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키보드 작업을 하느라고 팔꿈치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온돌로 되어 있으시다면 그거 이제 방 청소하시고 걸레질 하신다고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다니시면서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도의 손상만 갖고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팔다리의 바깥쪽,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 팔의 안쪽은 보호가 됩니다. 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여기는 항상 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이 바깥쪽에, 또 다리도 이 앞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엉덩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좌식생활 하신 분들, 사무실에 나가서 10시간 동안 앉아있고 이런 분들, 이 엉덩이에 많이 생깁니다. 또 꼬리뼈 있는데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액티비티가 활동성이 높을 때는 의복이 조이는 부위만 해도 생깁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브레이지어가 꽉 그 조이는 부위 따라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엉치뼈, 여기 이제 엉치뼈가 의복하고 닿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에도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때를 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서 이태리 타월 같은 걸로도 때를 미시고 또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전문적인 때밀이에게 돈을 내고 그렇게 때를 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자극으로 생기는데 때를 밀게 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밀이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건선 환자분 중에서 이 건선 중에서 이제 가려움증이 있는 건선이 꽤 있습니다. 특히 활동성이 높은 분들이. 근데 이제 가렵다고 이 효자손을 갖고 매일같이 이렇게 등을 긁으신 분이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아무리 그 치료를 해도 그 부분에 건선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건선의 병변들입니다. 물론 이제 좀 심한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체간의 몸통에 넓은 판형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별로 이렇게 각질이 안 일어나 있는 것 같지만 손으로 긁으면 하얗게 일어납니다. 다리에 와 있습니다. 뻘건 그런 홍반이 굉장히 심합니다. 액티비티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각질도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에 잘 안 온다고 그랬지만 한두 군데 이렇게 오면서 특히 헤어라인 따라서 여기는 왜냐하면 머리 때문에 그늘이 지는 곳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몸의 목 부분이고 이 등에 온 건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관절 부위에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손가락 관절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건선이 가장 경미할 때 어디에 있느냐? 머릿속하고 이런 무릎 관절 같은데 한두 개 있는 정도. 이런 분들이 가장 경미한 건선 환자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진 조금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만 이 팔꿈치입니다. 팔꿈치에만 아주 유독 심하게 와 있죠. 무릎 관절에 와 있습니다. 아까 손발톱도 망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경우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보통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발톱 무좀이 이렇게 심하게 먹었나 보다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매우 비슷합니다. 건선에서 오는 손발톱의 변화하고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관절이 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성덕형 교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관절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농포성 건선입니다. 요게 하나하나가 다 고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선에 이제 발진이 있는데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고름이 다 잡힙니다. 고름이 잡히면서 고열이 나고 춥고 전신 증상이 오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름이 사방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소위 그 물방울형 건선 혹은 적상형 건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활동성이 높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쫙 퍼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상기도 감염, 목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한테서 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빨갛죠. 굉장히 활동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빨간 이유는 건선 환자들에서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은 혈관들이 굉장히 다 확장되어 있고 충혈되어 있고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겁니다. 그 확장되어 있고 충혈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T세포가 빠져나와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염증세포들이 빠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반이 심할 때 우리 건선의 활동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헤어라인 따라서 생긴 또 두피 속에 생긴 건선의 병변입니다. 관절 증상 한 10 내지 20% 정도의 건선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선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관절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 관절 증상은 피부는 사실 건선의 피부 때문에 피부 병변이 있었다고 해서 나중에 영원한 후유증을 남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관절은 남길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절에 대해서 이제 성덕경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발톱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선 환자의 30% 내지 40%에서 손발톱의 변화가 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피팅이라는 것입니다. 피트라는 것은 이제 소와라고 한자로는 쓰는데 작게 파여진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은 내 손톱에 구멍이 나요 하고 오시는데 구멍이 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물 웅덩이처럼 파이게 됩니다. 파이는 이유는 아까 건선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보셨죠? 손발톱 밑에 각질이 굉장히 두껍게 차 있는 과각화증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이거는 손발톱 무좀하고 거의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균 검사를 해보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분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약국 같은 데서 이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임상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냥 건선에 의한 손발톱의 변화인데 이것을 이제 무좀이라고 착각을 해서 곰팡이약을 옛날에는 곰팡이약 오래 먹었습니다. 요즘엔 뭐 한 3개월 또 한 3주 이렇게 복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1년 가까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사실 균 감염도 아닌데 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손톱이 또는 발톱이 이 밑에 있는 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건선 환자분들 중엔 이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종이를 껴보면은 한 1cm씩 쑥쑥 들어갑니다. 이 밑에 있는 살에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조갑융해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아까 쾌분의 현상과 더불어서 최소한 건선의 근본적인 원인, 내가 유전자를 지금 바꿀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제가 환경이 건선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났고 운이 없지만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면역학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환경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은 건선이 재발하는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잘 알려진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나빠집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전신에 조그만 물방울만한 그런 그 병변이 쫙 깔리는 적상형 건선. 대표적으로 목감기 때 상기도 감염증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옵니다. 이것이 왔을 때 갑자기 그냥 쫙 깔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주로 건선 환자분들한테 이 목감기 조심하시라고, 물론 조심한다고 다 안 걸리겠습니까만 이 목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정말 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손상입니다. 쾌분화 현상입니다. 의복, 되도록이면은 그 멋쟁이 옷들 입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건선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그 옷매무시 때문에 타이트한 옷들을 입는 경향이 있는데 의복을 좀 넉넉하고 끼지 않는
옷을 입으시라는 겁니다. 운동. 얼마 전에 그 격투기를 하시는 분이, 격투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주먹을 많이 쓰시는데, 이 관절이, 그 부위에 건선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운동 중에서 이제 그런 그 마찰이 많거나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운동,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 목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욕할 때 이제 때를 심하게 미신다든지, 또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 온천이 좋다고 해서 온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온천물의 성분이 좋은 겁니다. 온천물의 온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온천물의 온도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쓰시는 건 괜찮은데, 되게 요즘에 이제 스파 같은 데 가시면은, 뭐 공동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욕조도 있지만은 개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욕조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찬물 섞어서 온도를 좀 낮춰서 거기서 이제 입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건선 환자가 계절적으로 좀 줄어들 때입니다. 7, 8월 정도 되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9월, 10월 되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때가 많아집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일조량입니다. 건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자외선입니다.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건선의 정도와 발병률이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입니다. 이 술, 담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건선이 나빠지는 건데 술, 담배 때문에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술과 같은 경우는 또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은 술, 담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 중에서 혈압약 중에 일부, 다는 아닙니다.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혈압약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건선을 악화시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호르몬제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라고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것 역시 의약 분업이 되고 전문의의 처방이 없이는 약을 사기가 어려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건선의 처방이 된 게 아니고 건선의 전문의가 아니면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그냥 스테로이드를 많이 처방하고 약국에서 팔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모모 약국, 아무개 의원 뭐 이런 데서 과거에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이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를 쓰게 되면은 면역이 억제가 됩니다. 염증도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그 발병 원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문제는 끊었을 때 100% 끊자마자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끊어요. 못 끊다 보니까 장기간 씁니다. 장기간 쓰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달덩이만해지고 체중이 불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위궤양이 생기고 그와 같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는 건선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호르몬제 얘기입니다. 바르는 건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마구 처방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 리튬 같은 정신과 약물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고요. 또 소염제 중에 일부 간혹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무좀약 중에 아까 건선 때문에 손톱이 망가졌는데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다가 왕창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좀약 중에서 건선을, 특히 전신성 용포성 건선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 약도 간혹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건선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쓰던 그 고식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은 대부분 생략을 하고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쓰던 방법들 중에 상당수는 현재 쓰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방법의 상당수는 대개 80년대 이후 개발되어 있는 약제들이고, 맨 마지막에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생물학적 제재들은 대개 2003년도에 미국 FDA의 공인을 받으면서 나오는 약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건선의 치료는 유전자를 확인하고 그 잘못된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는 가 있지 못합니다. 만약 그 단계에 가 있다면은 정말 건선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두 번째 단계에는 갔습니다. 즉 면역학적 이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 면역학적 이상에 대한 치료 약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 바로 그 면역학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건선에 대한 치료에 각각의 약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아시기 전에 제가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건선 치료의 일반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건선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의 후유증이나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 원칙만 지키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쓸데없이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건선은 모든 치료에는 효과와 안전성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어떤 질환의 경우에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쓰는 암에 쓰는 항암제들은 굉장히 독성이 높은 약제들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제를 쓰는 이유는 이것보다는 이게 지금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질환에서는 효과를 앞장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임신 3개월에 어떤 산모를 저희가 치료를 한다고 합시다.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드러기 우리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산모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중요시해야 되겠습니까? 치료의 안전성입니다. 그 산모를 낳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치료를 하다 보면 산모는 물론이요, 잘못하면 태아까지도, 잘못하면 우리가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선에서는 이 양쪽이 밸런스를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건선이 뿌리 뽑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건선은 잘 유지하고 조절해야 될 질환이지 정말 한 1년만 열심히 이 약을 먹게 되면 아니면 한 약을 한 10첩만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딱 떨어진다. 이런 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치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3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자외선 치료를 받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오셔서 아니면은 거의 1년이면은 정말 한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기간의 치료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만한 치료법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건선을 치료하는 의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선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세요. 특히 건선으로 진단받고 나서 처음 1년, 처음 5년 사이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세요. 한 10년쯤 되면은 이제 안 다니세요. 다 다녀봤더니 이런 병이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고 믿을 만한 대로 이제 고정을 하세요. 그 1년, 그 5년, 그 10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디에서 어떤 약제를 얼마나 드셨는지 또 어디에서 어느 자외선 치료를 얼마나 하셨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지가 않단 말이죠. 따라서 저희가 어떤 약제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원하시면은 건선을 전문으로 보는 그 센터에 가셔서 물론 그런 곳이 멀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건선이 제발 할 때마다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연고 갖고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경미한 경우에는 안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재발이 돼서 심해져서 일단 진정시키기까지는 한번 가셔서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을 할 것인지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병에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한 경우는 적습니다. 건선도 경미한 건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등도, 중증, 아주 고난이도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건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에 따라서 안전성과 효과를 잘 이렇게 밸런스를 하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우선은 이런 경미한 건선과 중등도의 건선에는
연고를 씁니다. 연고를 씁니다. 제가 연고를 드리면요. 이거 말고 뭐 없습니까? 이거 뭐 발라도 잘 낫지도 않던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알아요. 잘 안 낫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릎이나 팔꿈치에 몇 군데 있으시고 머리에 좀 있으시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암제 성분 같은 거를 투여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걸 쓰면 좋아진다는 거 알지만은 그와 같은 거를 정말 이 경미한 건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썼을 때 저분한테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생각해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건선 1년차, 2년차 드시는 분들은 거기 갔더니 낫지도 않고 돌팔인가 봐 하면서 잘 낫는다는 데로 가십니다. 잘 낫는다는 데가 뭡니까? 센 약을 쓰는 데입니다. 고도건선에다가 써야 될 약을 쓰는 데입니다. 거기 갔더니 한 달 만에 낫더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건선 10년 차쯤 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잘 안 낫는다는 거 알지만은 이거는 이 정도면 연고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수긍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연고로는 좀 바르기가 좀 어렵다 할 정도가 되게 되면은 자외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외선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비교적 오랜 동안 유지가 됩니다. 싹 깨끗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치료부터는 장기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미한 건선에는 안 쓰는 것입니다. 가장 중증 고도의 건선이 되게 되면은 먹는 약제 혹은 주사약을 쓰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근처 개인의원 같은 데 가시면은 나는 이제까지 주사 맞았는데 그렇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걸 쓰셨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대개 피부과 의원에서 쓰는 주사 약제들은 혹은 먹는 약들은 가려움증을 눌러주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본격적인 그런 치료 약제들은 고도의 건선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심한 건선이고 뭐가 심하지 않은 건선이냐? 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는 체표 면적입니다. 전신을 다 덮었습니다, 건선이. 그러면은 당연히 심한 건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조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심한 건선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보통 체표 면적의 10% 이상을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심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면적만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면적이 좀 넓기는 한데 벌써 몇 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건선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쫙 전신에 이렇게 막 물방울 같은 게 쫙 퍼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막 계속해서 번져갈 수도 있고 굉장히 활동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활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붉은 홍반이 있나, 어느 정도 각질이 일어나나, 어느 정도 두께가 있나를 보는 그런 스코어가 나왔고 요즘에는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죠. 나는 심한데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심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나한테 이게 심하단 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quality of life의 문제입니다. 나한테는 지금 내가 일상생활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심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가슴 전체, 배 전체를 뒤덮는 건선이 있는데 그게 60대 남자 환자분한테서 있는 거하고 딱 요만한 건선이 있는데 그게 20대 처녀의 얼굴에 있는 거하고 어느 건선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 이만큼 있는 60대 남성분의 건선보다는 여기에 요만큼 있는 20대 여성의 건선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주는 그 영향력이,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 질병의 중증도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경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치료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합니다. 자, 별명이 뭐냐면은 양날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잘못 쓰면은 자기가 뵙니다. 잘 쓰면은 남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드리면은요, 저는 스테로이드는 안 바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달, 석 달이면 치료될 거를 2년, 3년 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즉, 약의 부작용만을 보시는 분입니다. 효과는 보지 않는 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면 될 거 자꾸 떼써서 2개, 3개, 4개 받아가시고, 한 번 바르면 된다는 거를 2번, 3번 바르시고, 약한 거 발라야 될 때에다가 센 거 바르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분들은 효과만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 중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입니다. 부위에 따라서 제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인데 연고 바르시다 보면은 막 여기 기름기가 많고 번들거려서 바를 수가 없습니다. 물약이나 젤 타입을 바르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두꺼운 손이나 발바닥 같은 데는 조금 기름기가 많은 걸로, 그렇지 않은 데는 크림 타입을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르는 부위에 따라서 성기 부위라든지 목이나 이런 그 겨드랑이처럼 약하고 접히는 피부는 약한 걸 바르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센 걸 바르시게 되면 피부에 부작용도 생기지만은 흡수가 많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손바닥, 발바닥, 등, 머리 이런 두꺼운 피부에는 센 걸 바르시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부위에 따라서 강도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 선택은 피부과 전문의가 해드립니다. 자,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가? 피부가 얇아져요. 아주 심한 분들은 거의 정말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속이 막 들여다 보여요. 핏줄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얇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아주 그냥 실핏줄이 터졌다고 하시는데 터진 게 아니고 다 실핏줄이 확장되고 생긴 겁니다. 셋째, 아니 한두 달은 잘 듣는 것 같았는데 똑같은 약인데 안 듣는다 이거예요. 더 센 거 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더 센 거 드렸어요. 또 이제 막 몇 달 바르세요. 그것도 잘 안 듣는데 더 센 거 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만 의존하시면 내성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스테로이드에도 듣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도포하시게 되면은 전신을 덮을 정도로 생겼는데 여기 다 연고를 바르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흡수가 됩니다. 속으로. 몸속으로 흡수가 되면은 제가 아까 먹는 호르몬제는 쓰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먹는 호르몬제를 먹은 거와 유사한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런 성분들, 대표적인 게 비타민 D 유도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장기간 또 비교적 넓은 부위에 바르셨을 때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강력한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따라서 단일 처방으로 이것만 갖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테로이드하고 같이 병용요법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빠른 효과와 그리고 강력한 치료 효과, 그리고 이 안전성과 오랫동안의 유지 효과를 같이 하게 되면은 참으로 좋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자극이 있어서 얼굴이나 접히는 부위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약효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밤에 바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얼굴과 같은 그런 부위는 혹시 바르시더라도 밤에 바르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르시고 자외선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외선 치료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효가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테크롤루무스라는 제제인데 이것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바르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나왔는데 써보니까 얼굴이나 접히는 부위에도 꽤 효과가 좋더라라고 해서 일부 지금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70년대 이전에 건선이 생기셨던 분들은 이런 약들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 안스랄린 바르시면은 약간 노리끼리한 약인데 색깔이 변하죠. 옷에 묻게 되면 잘 안 지워집니다. 타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엔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자외선 치료하고 같이 썼었습니다.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잘 안 쓰고 있고요. 다음은 자외선 치료입니다. 광화학요법이라는 푸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하는 푸바를 전신광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치료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보통 이런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하고 나서 완전히 병변이 소실됐을 때 유지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고 나면은 이거에 맞들이시면 자꾸 푸바만 하시겠다고 그래요. 또 장기간 치료 시에 가장 큰 문제가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서 70년대 초반부터 이 푸바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셨던 장기간 받으셨던 분들이 피부암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장기간 받으셨던 분들에 있어서도 아직은 피부암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피부가 좀 저희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장기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느 병원을 택하시든 간에 한 곳에서 하셔야지 이제까지 얼마만큼의 자외선이 들어갔는지 기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량을 체크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병원에서 자외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메스꺼리고 또 약효가 약이 들어간 다음에 금방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안경 끼시고 또 노출된 피부를 가려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먹지 않고 약에 그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거기다 약을 풀어요. 들어가서 충분히 적신 다음에 나와서 쪼이는 그런 약욕 광화학요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저희 병원만 했었는데 최근에 한두 병원이 더 이러한 그 치료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거의 약을 먹는 광화학요법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부작용이 없습니다. 먹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지만은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이 바로 협대역 자외선비라는 것입니다. 협대역이라는 것은 폭이 좁다는 겁니다. 즉 이 파장의 폭이 좁은데 왜 이렇게 좁은 파장을 쓰느냐?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여기가 자외선 중에서 가장 건선의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떼고 요 광선만 쓰는 것입니다. 병변이 그렇게 두껍지 않을 때는 거의 먹는 전신광학요법에 필적할 정도로 그 효과가 좋고 또 먹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직은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전성은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안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전신광학요법에 비해서 단점은 좀 유지기간이 짧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쓰던 광대역 자외선비는 요즘에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자외선 레이저가 지금 국내에도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기계가 비싸고 건선이라는 병 자체가 보험으로 하는 병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보통 전신 자외선 치료기는 한 번에 들어가서 전신을 쪼일 수 있지만 이 자외선 레이저는 이렇게 조금씩밖에 쪼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편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고도의 건선에 대해서 쓰는 전신치료약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80년대 후반에 나온 티가손, 네오티가손이라는 약제들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A와 유사한 유도체입니다. 표피의 과도 증식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농포성 건선, 판형 건선에 다 쓰는데 좋아지지만 완전히 없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건선이. 그렇기 때문에 단독요법보다는 병행해서 쓰고 제일 큰 문제가 가임 연령의 여성들한테 썼을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이 빠져나가는데 티가손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네오티가손이라는 약제도 몸속에서 알코올과 반응하면 티가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한테서 좀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약제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 면역 억제제입니다. T세포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고 강력합니다. 문제는 약을 끊었을 때 건선의 활동성이 남아있으면 빨리 재발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간 1년 이상, 보통 2년 이상 썼을 때 신장에 부담이 생기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토트렉세이트입니다. 이것은 보통 암 치료에도 쓰는 대사억제제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신치료제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암암리에 많이 사용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간 독성이 있습니다. 간경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료 기록, 의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한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도대체 몇 그램을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간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03년도 이후부터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생물학적인 제제들입니다. 생물학적인 제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다 화학약품들이에요. 케미칼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단백질 혹은 항체입니다. 항체가 뭐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건선이 어떻게 그 면역 기전이 뭔가 그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개발이 된 겁니다. 다른 약처럼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거에 맞춰서 요 포인트에다가 블럭을 하면은 건선이 좋아질 것이라는 걸 맞춰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안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대단히 비쌉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제들은 보통 1년 치료비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실에서 우리나라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각 단계를 미리 알아서 그 단계를 차단하는 약을 만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은 것이 아메비브라는 약제입니다. FDA 허가를 2003년도 초반에 받았고요.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3개월간 치료를 하고 나면은 끊고 나서 1년 동안 건선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건선이 유지가 되는 약제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건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T세포를 죽입니다. 모든 T세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건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T세포를 죽입니다. 또 이런 라티바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 1회를 잘못 썼습니다. 피하 주사를 하게 되는데 쉽습니다. 아까 그 알라바셉트라는 약은 정맥 주사를 맞든지 근육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야 돼요. 3개월 동안은. 근데 이 약 같은 경우는 당뇨 인슐린처럼 자기가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그리고 안전성이 좋습니다. 인플릭스맵은 이미 저희 병원에도 사실은 들어와 있는데 건선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약제 중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정맥 주사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결핵 환자들한테서 결핵이 이 약을 맞으면서 결핵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크론병하고 류마티성 관절염에 허용을 받고 있습니다. 에타너세트라는 약은 건선 관절염 약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현재 최근에 건선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릭스맵과 유사한 기전을 갖고 있는데 보다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2회씩 피하 주사를 맞는 방법이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건선은 이러한 한 가지 약제를 단일요법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병역요법 몇 가지를 같이 씁니다. 이유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병역요법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쓰는 병역요법과 한 가지를 장기간 쓰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만하면 다른 걸로 바꿔서 쓰는 또 순환요법과 그리고 순차적으로 A라는 약을 쓰다 B라는 약을 오버랩하고 C라는 약으로 들어가서 유지하고 마치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나왔다가 중간 개투가 와서 중간에 공을 던지고 마무리 투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순차요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선은 아직 완전히 극복된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건선 관련 사망률은 급감하고 있고 면역 억제제 등장으로 아주 효과적인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생물학제제의 등장으로 거의 우리가 당뇨병 또 고혈압과 같은 그런 만성적인 내과 질환의 수준으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유전자 수준의 치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